혼자 옵서의 하영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좌장 맡은 SDSN 코리아 강동열입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멀리 또는 가까이에 있는 이 ICC까지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은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 세대이자 미래 세대인 청년들과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저희 청년들 20대 2분, 30대 2분, 그리고 육지사람 1명, 섬사람 3분 이렇게 모였는데요. 네, 저희의 다양한 창발적인 의견들을 수렴해 주시고자 또 부도지사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 저희의 오늘 이 작은 세션이 제주도의 큰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주특별자치도 김성중 행정부지사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실 텐데요. 다리가 편찮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높은 5층까지 올라와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연단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성중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침까지 날씨가 흐렸는데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바다가 더 파랗고 바람이 세서 파도가 좀 높긴 한데 보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눈은 가끔씩 오션 뷰, 방 이름대로 오션도 좀 보시고요. 대신에 귀로는 열심히 듣고 또 머리로는 열심히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한국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 강동열 간사님, 그리고 다양한 말씀을 나눠주실 청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세션 진행을 위해 도움을 주신 한국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 관계자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 전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는 2015년 유엔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인류 공동의 약속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 시행했고 우리 제주도도 12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 조례에 따라서 현재 20년 단위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발전 계획 중에 가장 최상위의 핵심 기본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청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지속 가능한 내일을 논의하며 제주의 미래 전략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취업난, 주거불안, 기후위기, 불확실한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이 세상을 더 평화롭고 더 공정하고 보다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고자 여러분들이 느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수많은 의견과 해안들이 우리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귀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제주도정도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제주, 그리고 내일이 더 기대되는 빛나는 제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지속가능 발전,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부지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내빈 분들을 먼저 패널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기조 발제로 제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발표자는 저희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SDSN의 필리핀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제비어 페로도 대표가 발표를 해줄 예정입니다. 우리 제비어 페로도께서는 2013년도부터 청년들의 정책 참여 그리고 입안 과정 등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와서 어떤 식으로 한국의 청년들이 이 지역사회 문제를 변화시키는데
힘을 보탤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를 나눠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토론 세션이 진행이 될 텐데요. 세 분의 토론 패널들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제 옆에 앉아 계신 김민희 브로콜리 연구소 대표님이시고요. 우리 김민희 대표님께서는 청년 농업인이십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전환점이 되어서 자신이 나고 자란 이 제주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귀농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로컬 청년 커뮤니티 브로콜리 연구소 대표, 그리고 제주도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등 기후위기, 농업,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사님은 양가윤, 저희 SDS 뉴스 코리아 퍼실리테이터신데요. 우리 양가윤 패널께서는 현재 제주에서 초중고 다 나오시고 지금은 이제 저희 SDSN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또 기후변화 청년단체 긱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대학생으로서 연세대학교에서 지속개발협력 전공을 또 하고 있는 대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참여해 주신 마지막 토론 패널은 이영현 SDSN 뉴스코리아 퍼실리테이터시고요. 역시 같은 연세대학교 지속개발협력학과에서 이 SDG를 전공하고 계시고, 또 과거에는 한중일 협력 사무국 TCS라는 기구에서 이제 청년 대사로 활동을 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오늘 부지사님을 앞에 모시고 어떻게 우리가 내 고향이 지속 가능하게끔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다양한 인사이트를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발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요, 저의 발표이고요. 제 발표 주제는 전환점에서의 SDGs 달성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것을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 장내에 계신 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에 대해서 이전에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과감하게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애석하게도 가장 메인 스테이크홀더인 우리 미래세대 청년분들은 못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같이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이 세션이 열리는 전체 포럼의 주제가, 대주제가 인도 퍼시픽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이 주제를 누가 정하셨는지 몰라도 정말 시의적절하고 잘 짜여졌다라는 인식을 섭외를 받으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다룰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가지 목표, 169가지 세부 목표로 구성된 인권, 빈곤, 농업, 환경, 젠더, 물, 에너지, 소수자, 그리고 뭐 지역 격차,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양식, 해양, 육상 생태계, 평화, 거버넌스, 이런 다양한 의제들을 아우르는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목표들을 아까 부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심지어 북한마저도 채택에 동의해서 관련된 보고서도 2021년도에 유엔 본부에 제출을 했을 정도로 모든 정말 개발도상국 선진국 할 거 없이 모든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주체들은 다 같이 동참하고 있는 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이들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 모니터링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매년 7월에 고위급 그 정치 포럼, 저기 하이 레벨 폴리티컬 포럼 on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이라고 써 있는 저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17개 목표를 다 점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5개 목표씩 4개년 계획을 세워서 20개 목표, 17개인데 17번은 매년 고정이기 때문에 총 17개 목표를 이렇게 종합해서 돌아보는데요.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달성이 왔고 얼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 7월에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죠? 아시아 태평양 권역의 동북아시아에 위치해 있죠.
그러면 7월에 그 글로벌 스케일에서 그 모니터링 하고 나면은 10월 말에서 11월 초경에 동북아시아 권역에서의 6개국 한중일 러몽북까지 해갖고 6개국이 또 공동의 그 노력을 하기 위한 점검 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듬해 3월 달에는 아시아 태평양 권역에 있는 국가들이 다 같이 모여서 또 점검을 하는데 그 과정도 저희 SDSN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지속 가능한 생태계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각 권역 단위로 모니터링을 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그와 또 함께 가장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20개 국가가 또 7개 국가가 바로 지난달에 G7이 바로 옆 국가인 일본에서 개최가 됐었죠. 우리 대통령께서도 참여를 하셨었는데 그 G7과 G20마저도 G7과 G20는 글로벌 오브 네이션스라고 해서 유엔과는 또 별개의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던 G20 회의에서 이 SDG를 강화하자라는 데 이 수반들이 동의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오브 네이션스에서도 SDG가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고 또 마지막 보여지는 저 로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 김민희 대표님도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청년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데 이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도 UNFCCC 캅이라고 해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매년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기후위기 대응이 SDGs의 또 13번째 하위 항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중요한데 제주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 권역 차원에서도 공동의 노력들이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제가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오늘 선정된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가 시의적절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인사이트풀한 주제이냐. 올해 이 회의들이 다 아시아지에서 열렸습니다. 이제 G7은 정부들의 모임이죠. 네, 저는 정부의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빌 세븐이라고 해서 이제 시빌 소사이티 시민사회에서도 이 7개 국가의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한국 대표부로 참여를 해갖고 이제 군축이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토의를 했는데 일본에서 올해 개최가 됐고요. G7이 그리고 9월 달에는 G20가 인도에서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C20도 인도에서 열려서 여기에서도 저희가 워킹그룹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9월은 올해가 SDG가 채택된 지 딱 절반 그 달성 기한이 2030년까지인데요. 올해가 딱 8년 차로서 중간 점검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유엔 총회에서는 이 SDG가 여태까지 절반의 과정을 왔는데 얼마만큼 달성이 됐고 앞으로 남은 7년의 과정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각 유엔 회원국들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분기점이 나오는 게 올해 9월에 있을 유엔 총회인데요. 그 총회가 끝나고 나면은 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데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도 두바이에서 열립니다. 두바이도 아시아죠. 그래서 올해 굉장히 국제사회의 흐름을 판가름 짓는 그 중요한 의제들이 다 아시아 지역에 모여서 진행을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다 유스 그룹들, 청년들, 10대, 20대, 30대 이 미래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청년 활동가 또는 객석에 앉아 계시는 우리 미래의 청소년, 지금은 청소년이시면 곧 청년이 되실 분들도 이런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공간에 와서 지금 어느 쪽으로 나가고 있구나, 나의 진로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 폴리스 메이커들, 디시전 메이커들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한다는 게 너무나 값지고 귀중한 자리를 오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엔에서는 100여 개가 넘는 엔티티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유엔의 의제 아니야? 우리나라랑 무슨 관련이 있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유엔의 태동에서부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잠깐. 유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등학생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렇게 두 차례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평화와 군축 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생겨났죠. 그래서 유엔의 가장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도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라고 불리는 안보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후 황폐화된 여러 국가들, 지역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제들을 만들어 왔고 그 과정 속에서 배제되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여성, 소수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인권에 대한 담론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렇게 경제적인 부를 쌓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나오는 반대급부들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평화, 경제, 사회, 환경의 범주로 의제들이 축적이 되면서 의제를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이 탄생이 된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유엔 뭐 또는 서구권에서만 진행된 논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예컨대 6.25 전쟁 당시에 이제 유엔군의 지원을 받기도 했었고 좌우간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시대 정신이 발휘되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 휴전이 고착화되면서 평화가 조금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에서부터는 이제 소득 수준을 올리는 경제 성장의 주요 의제가 형성이 되었죠. 근데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사안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거버넌스가 독재 정권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민주주의의 그 영역을 지탱할 수 없구나. 우리 사람들의 권익을 존중받고 내 의견이 우리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굿 거버넌스가 형성되어야 되겠다. 민주정부가 형성되어야 되겠다라는 사회의식이 형성이 되었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경제 성장하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환경적인 반대급부들, 우리의 건강권, 생존권에 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반대급부들이 형성되는구나.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유엔에서 이 SDG가 나오게 됐던 그 과정의 흐름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유엔에서 뭐 외국인들이 좋은 거다 하자 하니까 따라하는 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이런 지나온 역사 속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 지역사회, 내 나라를 더 낫게끔 그리고 내 아이 또는 내 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 SDG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주제가 얼마만큼 시적절하고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청년들이 미래 세대가 왜 이 의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의 정의를 우리가 따질 때 1987년도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에서 나온 정의를 듭니다. 이 정의는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발전이 이제 유엔의 공식적인 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정의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우측 하단에 1987년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저때 기준으로 미래 세대라면 누구일까요? 1988년도, 89년도 또는 90년도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저때 기준으로 미래 세대겠죠. 근데 제가 1990년에 태어났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고 3년 뒤에 태어난 거죠. 근데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 되었고요. 장가 일찍 간 친구는 제 친구 중에서 장가 일찍 간 친구는 벌써 애가 둘입니다. 애가 초등학교 들어간다는 애도 있고요. 그러면 저도 미래 세대라고만 하기에는 좀 애매한 스탠스가 되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35년, 6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다시 주류화가 된 데에는 우리가 늦었다라는 위기의식도 있지만 또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된다라는 또 주인의식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한데요.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SDG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서 좀 주요하게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엠고스라는 개념입니다. 유엔에서는 의사 결정을 할 때 유엔 사무총장이 혼자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결정해서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뭔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또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엠고스 그룹의 의견을 청취하게끔 하고 있어요. 엠고스 그룹은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자면 주요 이해 당사자 집단입니다. 보시면 13가지 주요 이해 당사자 집단들이 있는데요. 좌측 상단부터 보시면 기업과 산업계,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청년들이십니다. 그리고 농어민, 그리고 장애인, 봉사자, 노인, 선주민, 그리고 지자체, NGO, 교육계, 학계, 과학계, 기술계, 여성, 그리고 노동자, 그리고 조합, 이분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지만 그 전에 이제 KSDG라고 한국형 SDG가 과거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엔에서 나온 의제들이 바로 각 회원국에 공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부가 와서 사인을 하고 가면 입법부가 국회에서 비준을 해줘야 그게 실질적으로 발효가 되는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국회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고 나서 우리 52개 중앙 부처들이 다 같이 모여갖고 한국형 SDG를 만드는 작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 이 다양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다 반영하기 위해서 KM고스라는 것이 꾸려졌었고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엠고스를 만들어 갖고 국가 SDG를 만드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컨대 뭐 캄보디아도 캄보디아 CSDG라는 것이 있고요. 라오스도 LSDG라고 라오스 SDG가 있고요. 뭐 영국도 있고 한데 엠고스까지 하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했으니까 잘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로 후속 관리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부디 우리 부도지사님께서는 제주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 엠고스를 반영하셔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해 갖고 제주 도민의 이런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주시면 혁신적인 지속가능 발전 사례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보태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담고자 유엔이 노력을 했냐면 4번으로 되어 있는 A Million Voices를 보시면 이 SDG의 주요 그 임플레멘터 역할을 했던 유엔 개발계획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유엔 개발계획이라는 조직에서는 88개 개발도상국들의 NGO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실제 당신이 생각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또는 우리 지역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들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설문지를 뽑아갖고 뭐 카약을 사고 하이킹을 하고 해갖고 소수민족 분들의 의견까지 다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의 의견은 이렇게 웹페이지를 만들어갖고 빅데이터식으로 나는 이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게끔 지금은 이제 이게 2015년도에 SDG가 발표됐으니까 14년도 때까지만 운영됐던 그래프인데요. 좌우간 이런 식으로 정말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너무나 목말라 했던 게 이 유엔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이 SDG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개의 장표를 제가 하나로 합쳐 놓은 건데요. 위에 하얀 부분은 클라이맥 클락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씩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나타내주는 지도입니다. 시계입니다. 근데 보시면 6년 69일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이거가 지난달에 캡처한 거라서 지금은 훨씬 줄어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하루씩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장내가 상당히 시원하죠. 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26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냉방 온도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기의식이 있다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실천하지고 있지 않은 요소들로 인해서 만약에 저 숫자상에 5일로 표기된 게 있다면 4일, 현실에서는 4일밖에 안 지나는데 5일이 이렇게 깎여 나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 1.5도씩 상승하는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1.5도씨가 상승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 탄소 포집 기술, 저장 기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후 위기를 막을 수가 있는데 그 시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기술이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가 이 변화를 억제할 수 없는, 감속시킬 수 없는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6년 뒤면 여기 있는 고등학생 친구들, 남학생이 주로 많으니까 군대 전역하고 이제 여자친구 사귀어볼까, 캠퍼스 라이프 즐겨볼까 할 시점에 한반도가 지옥불반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자친구랑 벚꽃놀이도 갈 수 없고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나요? 아닌가요? 뭐 여러분 아마 이제 대학에 가시면 자취를 하게 될 상황이 있는데 그랬을 때도 막 소비자 물가도 엄청 오른다든지 그런 다양한 반대급부들이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 엄청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한다라는 부분이고, 밑에 검은색 부분은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합니다. 이 둠스데이 클락은 위에 있는 그 기후 위기 플러스 안보 위기를 합쳐서 인류 멸망까지 얼마만큼 남았는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시계인데요. 저 둠스데이 클락에서 인류 멸망 시점을 자정으로 놓았을 때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엉망으로 와 있는가를 경고해주는 시계인데, 보시면 90초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90초 째깍째깍 뒤에 우리가 망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징적인 거죠. 근데 작년에 얼마 남아 있었냐고 했냐면 100초 남았다고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110초 남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류대로 간다면 1년에 10초씩 깎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보적으로 기후위기적으로 이걸 복합적으로 했을 때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9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시급하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쪽에 미친 형제를 얹고 있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봤거든요. 어제 갑자기 문자 그것 때문에 새벽에 깨갖고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네, 좌우간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웃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문제고 그 누구의 뭐 개발도상국에 있는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문제입니다. 당장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청년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 집중을 해주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디시전 메이커가 계실 때 가서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떠한 것들을 제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야기하면 좋을지는 옆에 계신 세 분의 섬처녀들께서 잘 나눠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엔 사무총장님,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님의 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공동체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집단적 대응이냐, 집단적 자살이냐. 네, 자살을 이분이 입에 올리셨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세 분의 패널 그리고 해외 패널까지 한 분 더해서 네 분의 그 청년 활동가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가슴 깊이 좀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SDSN에 필리핀 챕터가 있습니다. 그 필리핀 챕터 총괄을 맡고 있는 제비엘 프레도께서 이렇게 화상으로 말씀을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agandang araw sa inyo lahat, or good day to everyone in the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2023. I'm very happy and thankful to be invited in this very prestigious forum or meeting that you have right there in Jeju Forum. I'm sad that I won't be there, but I'm happy to see everyone really actively participating in all of their sessions. I am Xavier Paredo, again, the Executive Director of YSN and SDSN Youth, the biggest youth organizations in the Philippines, advocating for different advocacies, which includes human rights and good governance, reproductive health and family planning, sustainable communities through smoke-free communities, and lastly, renewable energy. I would like to present to you my presentation on youth governanc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I will be sharing to you the Philippine model, or what we do here in the Philippines as an organization, and what are our observations, and what do we think are milestones which actually ensured the youth governance or ensured youth representation in government and in development. So with that,
I would like to start with the SDGs. I know that these have been topics on the SDGs have been your sessions for the past few hours or the past few days. But I would like to go back to what the SDGs are. The SDGs, as we know it, is a very comprehensive set of agendas with over 17 goals, 169 targets, and 232 indicators, which actually guide different levels of society, including the government, to ensure that no one is left behind, to ensure that the ambitions of everyone is realized, to ensure that the dreams of all people, may you be Korean, may you be Filipino, may you be from different countries, are realized by the different governments in the world and by the whole humanity or the human race as a whole, right? So this is an agenda of the people. And this agenda for us has three components that are very important to stakeholder representation, to the representation of each people. We should always remember of these three components. The SDGs are number one, interdependent. We cannot talk about the SDGs just by talking about SDG 1 or SDG 2 or SDG 3 or the other SDGs independently for each other. The story of the SDGs is a story interconnected, intertwined with each other. If we look at the problem on SDG 1, we should always also remember to look on its root causes, on its results. A problem on SDG 1 might actually root from a problem on SDG 5, or a problem on SDG 5 might have effects or repercussions for other SDGs. We should always remember that if we look at the SDGs, we look at it as a whole. With, like what I said earlier, with 17 goals, 169 targets, and 232 indicators, we should always remember to consider that if our actions are towards this, we should also consider that it has also, how can I say it? It also has different effects on other SDGs or on other problems as well. The SDGs are inclusive. We always hear this. We always hear the slogan of the SDGs, no one should be left behind. It is in that belief that it should include everyone. May you be a farmer from a province here in the Philippines, may you be a businessman from Seoul or a K-pop artist, may you be a Hollywood performer or a winemaker in Italy, you are part of the solution. You are part of the agenda. Your dreams, your ambitions of a better life is part of the SDGs. And lastly, the SDGs are ambitious. It is a landmark creation for humankind. It is, I think, it is one of the first, if not the first, list of agendas that comprehensively looks at different problems, that comprehensively looks at different aspects of society, different aspects of life, actually. Yes, we had different agendas for the environment before, for settlements, for life on water. We had different agenda on family planning. But it is one of the first, if not the first agenda, which actually combines everything, which makes everything interconnected, intertwined, which tells everybody that if we want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world, we need to solve all. We need to consider all. We need to ensure that nothing is left behind, that no one is left behind. We believe that that these three components are what makes young people, are what makes youth governance very important, because we believe that the SDGs, as interdependent, inclusive, and ambitious, with this, the solutions should also be interdependent, ambitious, and inclusive. It is actually the root of subsectoral or of sectoral representation, sectoral voices, sectoral platforms to ensure that the SDGs are achieved, that the SDGs are realized. Without an interdependent, ambitious, and inclusive solution, without an interdependent, ambitious, and inclusive initiative from humankind, we cannot really solve the problems that SDGs are actually looking at, that SDGs are actually trying to tell us. So with this, in effect, especially in the Philippines, that we are in the lower half of the achievement of the SDGs, we need to ensure that inclusivity is really the hallmark of our solutions here.
That is why youth governance is needed. I will look at 5 different disciplines or 5 different aspects of youth governance in the Philippines. The first one being the institutions that we have, both the civil society and the governance institutions. Second, namely the population of youth in the Philippines and why it is important that we create governance for young people. Third is a look at the legislation that we have, more focusing on RA 8044 or the Republic Act on youth and nation building, which actually institutionalizes youth participation. The fourth one is also legislation, which is RA 11768, or this is actually most known as the SK or the Sangguniang Reform Law, where the Sangguniang Kabataan serves as the local youth councils in the Philippines. And lastly, we will look at youth governance as youth civil societies are present in all levels of society. Youth representation is present in all of the society. I have only 15 minutes. I might not go deeper on this. So if you have other questions, do not hesitate to email me. But we will look at it in these different aspects. So to start, youth governance institutions and youth civil society institutions, what actually makes youth governance very important in the Philippines is its sheer number of institutions actually, which promotes youth participation. In the Philippines, we have over 47,000 youth councils institutionalized by legislation. And more or less, civil societies in the Philippines is quite a many. Known as Philippines is known to be one of the centers of civil societies in Asia. In the Philippines, we have a total of 1,200 youth accredited youth organizations accredited to the National Youth Commission, and 50,000 unofficial, unaccredited youth organizations in the Philippines. We see actually that there is really an active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may it be in governance or may it be in civil societies. For me and for the organization, it is both a root cause of the importance of youth governance and also a result of youth governance in the Philippines. One of the root causes is that, as I see it, since the 1970s, the Philippines has had active youth organizations. And because of the recognition of this representation from civil societies, from youth civil societies, they actually created youth governance institutions, such as the Sangguniang Kabataan, which, by the way, is very unique in the whole world. The Philippines only, I think, is the only country which has youth councils in their local government codes. So, number 2, youth governance is important to the Philippines because of the population. Youth governance is important because 31.40 million people in the Philippines are young people. This is 33% of the population that we have now. More often than not as well, because it is also because youth governance is also because of the big population of young people that vote in the Philippines. Youth representation is key. That is also the reason why when you observe the elections in the Philippines, most ads or most media sites really has the youth at the center of its messaging. One of the things that is a good lesson here is that young people, when together, young people, when consolidated, could actually lobby or could actually fight for representation in government or representation in legislation. One of the things actually which is a result of youth governance, of the big numbers of Filipinos and the big voter population of young people or young Filipinos is number 3, or our legislations. In the Philippines, one of the first youth-serving legislation is Republic Act 8044, or the Youth and Nation Building Act. It is a landmark law for young people because, number 1, it recognizes young people's contributions from the revolutions that young people actually sparked, like the People Power Revolution that toppled a dictator, or also the Philippine Revolution against the Spanish and the Americans.
this law actually provides the recognition of young people's contribution to nation building. And with that recognition, it cam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youth governance, which included the creation of the alliances of youth organizations in the localities called the KK, or the Katipunan ng Kabataan, and the Sangguniang Kabataan. Also, with this Republic Act is the creation of the National Youth Commission, which ensures that number one, young people have representation when it comes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Philippines, and number two, it has representation when it comes to the legislative battles, or when it comes to the committee hearings, or when it comes to the creation of different laws. It is the voice and the power of the youth when it comes to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ive branches of the Philippines. This was a good actually training ground, our starting ground for the Filipino youth sector. It provided, because of the National Youth Commission, it provided more trainings for youth organizations. Because of the recognition of young people's contribution and the creation of youth participation institutions, more civil society actually created. One hallmark of this and one lesson of this is that legislating the creation of councils for young people is a good step in actually promoting youth participation in the localities, in the communities. And actually, you would see that these civil societies, when they are, because of this law, because of the recognition, they actually create more projects, more programs for the benefit of their communities, to develop their communities. I will be showing that to you later. Number 4 is another legislation, which actually shows that legislation is really very important when it comes to youth governance. RA 11768. So we have RA 8044, which actually creates SKs, the Sangguniang Kabataans. But RA 1168 more strengthened the Sangguniang Kabataan, or local youth councils. Before, we had the council that is connected to the local government of the area. Now with the RA 11768, now we have more independent local youth development councils, or Sangguniang councils, Sangguniang Kabataans. With it, Sangguniang Kabataan councils could disburse their own funds, could allocate their own funds. With it, the KK, which I stated in the former law, the KK now has more power because it now dictates what the local youth development should be in the area or the community. As well, they did not, they did not leave these two, the civil societies through KK and the government through SKs. They did not leave them hanging. They also ensured that training and development and research is key to ensuring that SKs really do their part. Yes, the rationale of it is, yes, you have participation. Yes, you have government. You have youth in government. But we need to capacitate these people to ensure that the interests that they have, that the laws that they pass in the council, in the development councils, that the programs they do in the Sangguniang Kabataan has substance. Actually, that it ensures that the SDGs is connected to the agenda and the project that they created. The training and development ensures that, making sure that our agenda, that our projects are on point. On number 5, which is our last point on youth governance, is that youth civil societies are present in all levels of society. Different government agencies have youth representation in different bodies. With the big population of young people, with the fight of young people for legislation that we need, with the fight of young people to create youth institutions, its sustainability is actually maintained through our representation in key bodies. And it was not very easy to go with. We needed to fight in the halls of different national government agencies, in the halls of different international NGOs, where before we were not really respected as a professional organization. Now we are respected as equals. So in the Philippines, it is still an ongoing struggle to ensure youth representation.
but youth organizations have created milestones that achieved different representative bodies, maybe in the Department of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 which ensures local government participation, or i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making sure that it's not only the teachers that has a voice, it's also the students. In NEDA, or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making sure that young people are part of the development agenda of not only their communities, but also the whole nation, and other agencies as well. So from the root of us having a big population, you see that it actually translated into us having a bigger voting base. And because of that big population and big voting base, we lobbied to ensure that there is legislation for our government. There is legislation for youth civil societies to be part of development plans. And now, in sustaining it, we fought for us having slots, or us having seats in the table of development, in the table of governance, of private, of civil society, of international civil society, and of national government agencies. That has been our fight. That has been our the hallmark of youth governance in the Philippines. And like what I said here, we need to ensure that even if you're in Korea or in other countries, young people, the consolidation of young people, the recognition of young people really goes a long way. The legislating of laws for young people really goes a long way. The creation of institutions for young people really goes a long way. So for youth organizations fighting there in Korea, I think the fight should be in institutionalizing reforms such as legislation. For government entities, it should actually be creating councils and ensuring that young people are heard in different levels of decision making. And to give you a glimpse of what young people can do, I would be happy to share to you what our youth organization, or the Youth Solutions Network and the SDSN Youth, have done, given the platforms that was given to us, or what we fought for, given the circumstances that we have in the Philippines. Since 2015, SDSN Youth and YSN have been promoting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rights, and we have been part of the action to improve the access of young Filipinos to ASRH and family planning services. The struggle was hard. We were against the Catholic Church, and yet young people struggled to ensure that they have access to family planning. In the early 2010s, we fought hard and we won the battle for their reproductive health. Now in the Philippines, we have a youth-led reproductive health law, youth-fought reproductive health law, which actually gave young women the decision whether or not they would have a family or maximize themselves for their full potential. One of the things that we did as well as young people, because of the platforms given to us, or because of the platforms we fought for, was we ensured that human rights for young people are promoted, especially in the past administration, where human rights was not an important facet of society. We fought. We moved forward to ensure that young people know that they have the rights that they have. And because of this as well, we were also given a seat now in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s one of the recognized youth organizations to do human rights work in the Philippines. Next is improving youth leadership. Like what I said, in the Philippines, we also put importance on development of Sangguniang Kabataan, or the local youth developments, and put importance on civil societies. That's why in SDSN Youth we ensured that young people have platforms where they could be educated, where they could be trained, so that they have the tools and they have the skills and the knowledge to forward their advocacies in their communities. Another advocacy that we fought for is renewable energy. And I'm happy now that government officials are now listening to us and heeding the call for renewable energy. Next, and what is one of our most important programs is youth innovations. We need to ensure, and this is one hallmark and one facet why youth movements are very active now in the Philippines. Each different youth organizations actually support each other, like what SDSN Youth does.
we actually fund different youth initiatives from different communities for in the Philippines. There was an innovation on pangolin preservation that we funded that is now being successful actually in the Palawan region in the Philippines. There was an initiative on human rights in ensuring that there are caravans in different schools or in different universities in the Philippines. We funded that, and as of now, in that area, almost all schools were actually had actually programs on human rights. So as you see it, there are different results on ensuring that young people are given the platform and young people are given the solutions. Given if young people are given the tools, the skills, the knowledge, they will do it with the passion that they have and the energy that they have, the energy that we have as young people. Young people could really create revolutions, could really create solutions that we need for our world to progress. So with that, thank you very much. I'm happy to share youth governance in the Philippine context, and I hope you learned a lot. If you have any questions, do not hesitate to email me at savior.toredo@sdsnyouth.org. Maraming salamat po at mabuhay kayong lahat dyan sa Jeju Island.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발표였죠. 말도 굉장히 빨랐는데 아무래도 전하고 싶은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이 시민사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을 하든지 환경 운동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국가이기도 한데 지금은 거버넌스적으로 우리와 역전 상태에 되었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도 부도지사님 와 계시고 뭐 서울시도 시장이 자꾸 청년들을 만나려고 하고 당진시도 그렇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라는 그런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기득권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디시전 메이커들이 조금 더 폐쇄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퇴행적인 성향이 있어서 이 친구가 굉장히 힘든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격정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어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특히 제주도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그 의견을 브로콜리 연구소 김민희 대표님께서 제주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제안, 제주에서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말한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자리에 일단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논사꾼이자 브로콜리 연구소 대표 김민희라고 하는데요. 날이 좋네요. 오늘도 아까 아침 오전에 귤농사 소독하고 왔는데 지금 날이 좋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 자리에 제주에서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청년으로서 진심으로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이제 앞으로 제주에서 만들어질 LSDGs인 지역 지속가능 발전 목표 기본 전략을 수립하는데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주의 지역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저를 키워드로 표현하자면 총 4가지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업인, 여성, 청년 사업가, 기후위기 활동가. 네. 각각의 키워드를 SDGs랑 연결을 하면 이 목표들과 연결할 수 있는데요. SDGs 2번, Zero Hunger, SDGs 5번, Gender Equality, SDGs 8번,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SDGs 13번, Climate Action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저는 제주에서 이 목표에 속한 지역 구성원 혹은 이해관계자분들의 맞닥뜨리고 있는 제주의 현실을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SDGs 2번과 관련해서는 제주에 살아가는 농사꾼으로서 일단 친환경 농업의 침체,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 변화와 기후 적응 문제, 그다음에 농촌과 농업의 고령화, 제주의 지리적 특성상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 구조, 그리고 SDGs 5번에서는 여성 친화적인 도시인 제주이지만 여성 농업인 권익 한계 문제와 여성 정치적 참여 및 리더십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SDGs 8번에서는 제주 내 청년 실업 문제 심화,
서귀포시, 제주시 등 지역 간의 경제 및 고용 격차와 타지에 비해 낮은 임금과 노동 환경,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SDG 13번에서는 국내 최남단 제주가 부딪히는 기후위기 최전선의 지역으로서 기후위기로 인한 해양 생물종 멸종 위기와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심화와 적응력 강화의 필요성, 그리고 교육 문제와 카본 프리 아일랜드로서 이제 정책과 신흥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이슈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제주에서 부딪히는 현실 또한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년 4차 국가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 각 지방 또한 KSDGs와 연계를 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SDGs를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네, 환경부에서 발행한 LSDGs 수립을 위한 이행 매뉴얼을 보면 다음과 같은 작성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다양한 SDGs 목표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마주한 현실을 말씀드린 까닭은 4가지 작성 원칙 중에 원칙 4번, 네, 협력적 거버넌스의 참여형 방식에 의한 작성과 관련해 가지고 제안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 LSDGs 계획 수립 및 추진 전략의 핵심은 중정 방향과 우선순위 설정한 목표의 취지 및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 기업, 환경 시민단체, 행정 등 지역 구성원 간 상호 협력을 통한 계획 수립과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즉 LSDGs 수립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서울, 경기, 광주, 수원시, 충남 당진시 등 다양한 기본 전력을 수립한 각 지역의 전략을 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과 한계를 그들이 발행한 자료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보여드리면 수원시의 민간협력 체계는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행정으로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였는데요. 제주 또한 협력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아까 관사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엠고스, 특히 지역 엠고스인 LM고스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M고스를 제주에 맞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을 해야 하고 확실하게 그들의 역할을 부여해서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이행 관리 의견 수렴이 되는지 모니터링과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LM고스의 의사 반영 시스템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먼저 공개적인 토론, 워크샵,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갖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그림은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웹페이지인데요. 이와 같이 SDGs 수립 과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 문서, 연구 보고서, 회의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개적인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질적인 참여가 헛되지 않도록 평가와 모니터링을 위해 그들이 의견 수렴 및 반영에 대한 명확한 제도 장치를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앞으로 미래를 살아간 청년들이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 와주신 학생들을 보고서 더 느낀 것이 이 청년이라는 그 괄호 가운데에 사실 소를 괄호해서 넣고 싶어요. 청년과 청소년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그래서 안 보이지만 괄호로 소로 한번 참고를 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2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청소년 청년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하거나 이미 구축된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청소년 청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서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청년 그리고 청소년 간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청년
협의체 구성입니다. SDGs 관련 청소년 청년 협의체 구성인데요. 현재 활동하는 제주 청년 정책 협의체의 분과 혹은 TF팀을 구성을 하는 방식 등으로 청년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수립과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이제 청소년과 청년들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제가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충남시의 수립 전략에서 그들이 발행한 관행물에서 그들의 한계점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단순한 정책 산업의 일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고 이거는 행정 자체적인 것에서 반성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지역사회 현장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실천해야 할 리더들이 막상 그것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매우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을 이제 자신들의 한계점을 으로 짚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그러지 않았으면 너무나 좋겠고요. 그래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반영하고 들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좀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서 꼭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 커뮤니티에서 사실 살아가면서 느낀 것이 제주도 커뮤니티의 추진력은 정말 미쳤구나. 제가 특히나 이제 토박이로 살아가니까 이제 더 이쁘게 봐주시고 더 같이 추진하려고 하시고 그렇게 또 귀향에서 돌아온 친구가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어여삐 봐주시더라고요. 이러한 어떠한 엄청난 추진력과 시너지를 이제 LM고스로서 잘 활용을 해서 네, 정말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이제 미래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을 했으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 나눠주신 것 중에 몇 가지 꼭지가 또 말씀을 더 나누고 싶었는데 그 중간에 자료 중에 이제 지방과 지역이라는 어휘가 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국가들하고 좀 다르게 서울의 수도권의 모든 인프라라든지 뭐 재화라든지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게 좀 편중되어 있는 그 불균형 현상이 좀 굉장히 심각한 국가다 보니까 용어 사용이 이런 식으로 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여러분들이 제주라는 지역에 살고 계신 것이지 제주라는 지방에 살고 계시다. 뭔가 주변부와 그 외부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서울 안에서도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역자치단체라는 표현이 엄밀히 표현하자면 그 본 취지에는 맞는 것이죠. 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들이 있고 그 안에 또 자치동들이 있는 그런 형태로. 근데 그 구와 제주에 있는 또 자치구와 대등한 관계이지 사실. 우리는 서울 밖에 있기 때문에 뭔가 외부에 소외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이게 비춰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의 행정 중심이 얼마만큼 좀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그들에게 많은 권한을 심리적으로부터 부여하고 있는가를 또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자료를 리서치하는 그 과정 중에서도. 그리고 또 청년 가운데 소를 괄호로 쳐서 그 멘트도 되게 저는 와닿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기본 법령 체계상 이제 청년 기본법상에서는 만 34세까지 청년으로 간주를 하고 있고 기존에는 이제 그 30대 초중반 친구들이 뭐 저한테 친구죠. 저니까 전 해당되니까 친구들이 약간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가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졌고 이제 개정이 되고 있는 또 그 상황들인데 그 전까지는 이제 청소년 기본법상으로 24세까지 청소년이고 근데 지금 보면 디시전 메이커들이 간주할 때 그냥 MG 이렇게 퉁쳐서 한단 말이죠. 근데 보시면 저희 기관에서도 인턴은 20대고 저는 과장급인데 중간에 사원 있고 대리급도 있단 말이죠. 네 단계 직급 차이 나는데 이들을 다 같은 세대로 퉁쳐서 논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청년들도 특히 LM고스를 구축하실 때에도 청년위원들을 물론 위촉하시겠지만 그 안에서도 정말 청년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그 또 10대 친구들까지 이렇게 좀 그 안에서 포션을 다양하게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참 지속가능한 제주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사족이 길었습니다만 또 훌륭한 패널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다음 패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패널은 저희 SDS 뉴스 코리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양가윤 주임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지속개발협력학과 재학 중이며 SDSN 유스코리아에서 SDG 퍼실리테이터로 활동 중인 양가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제주형 지속가능 발전계획 수립에 있어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리 마련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 발표가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집중하여 준비한 만큼 먼 길 와주신 청년분들께서도 경청하여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주 4.3과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주 4.3을 가장 처음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4월 3일 조례 시간이었습니다. 4월 3일을 맞아 저희 학교에서는 송아지라는 애니메이션을 함께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송아지는 4.3 당시 피신하는 가족의 이별을 담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또 아이가 송아지에게 돌을 던지며 다가오지 말라고 서럽게 소리치는 모습에 저 또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께 제주 4.3을 알게 되어 매우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는 제주 4.3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의 할머니 또한 제주 4.3으로 인해 당신의 가족들을 잃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날부터 저에게 4월 3일은 따스하기만 한 봄날이 아니었고 제주도는 아름답기만 한 고향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제주 4.3을 제대로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저는 여러 책과 신문 기사 그리고 신문 기사들을 읽으며 4.3의 진상과 현재 상황을 공부했습니다. 민간인이 국가 권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희생된 역사, 약 반세기 동안 철저히 은폐당한 역사,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있는 역사가 바로 제주 4.3이었습니다. 어느 날 육지에서 전학 온 친구가,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전학 온 친구가 순수한 표정으로 4.3이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꾸준히 4.3에 대해 접하고 공부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제주 외 지역에서는 이름조차 모르는 역사라는 점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인식 변화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저는 SNS를 이용하여 당신의 4.3을 보여주세요 라는 챌린지를 기획하였습니다. 해당 챌린지는 전국으로 퍼져 약 600명 이상이 참여하였고 챌린지 덕에 무심코 지나칠 뻔한 나를 기억하였다라는 후기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주 4.3은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의 역사입니다. 과거의 은폐와 왜곡은 현재의 부족한 인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우리는 그리고 현재 우리의 청년들은 제주 4.3을 올바르게 대하여 미래에는 진실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앞서 들으셨겠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17개의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서도 제주 4.3은 특히 16번과 관련이 깊습니다. 16번은 평화와 정의 또 제도 구축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없이는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이 달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목표들의 필요 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제주 4.3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주 4.3은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6.25 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입니다. 수많은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되었고 제주의 공동체는 소리소문도 없이 파괴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가 평화를 잃었습니다. 이후에도 제주 4.3은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과 연좌제 등의 억압하에 4.3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향한 움직임은 계속되었습니다. 소설 순이삼초는 제주 4.3의 진실을 정면으로 다뤘고 제주 지역의 학생들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언론에서는 4.3의 증언을 연재하며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의를 향한 목소리를 낸 결과 제주 4.3은 제도 구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2000년 4.3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제주 4.3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생존 수용인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면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주 4.3은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16번 평화, 정의와 제도 구축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청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주 4.3을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주 4.3의 진실이 더 널리 그리고 더 올바르게 기억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올해 4월 3일 제주 청년들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제주 4.3을 공개적으로 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주 4.3을 기억하려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며 제주 청년들이 이 역사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들의 공유가 모여서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담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4.3의 중요성과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제주 4.3의 가치를 세계와 공유해야 합니다. 제주 4.3은 제주도만의 혹은 대한민국만의 역사가 아니라 당시 냉전시대 갈등하에 빚어진 희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주 4.3의 진실과 그 가치는 세계와 공유되어야 합니다. 저는 2019년 제주 국제청소년 포럼에서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과 함께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공원을 함께 둘러보며 캐나다 친구들에게 제주 4.3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이 동백꽃 배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캐나다에서도 빨간 꽃 배지를 달고 세계대전의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날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아픈 역사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또 진실을 찾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국가의 아픔이 그 나라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상호작용할 때 더욱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불어 제주 4.3은 비극적인 아픔만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제주 4.3은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담긴 제주 4.3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라는 노력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4.3의 세계화를 위해 매우 고무적입니다. 제주 4.3이 전 세계의 기록으로 남게 된다면 또 다른 비극의 재발을 막고 역사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청년은 제주 4.3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추진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4.3의 교훈은 현재에도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세계에서는 또 다른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얀마에서는 국가 권력이 민간인을 탄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무고한 희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남의 일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 4.3의 아픔과 평화의 가치를 알고 있는 제주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 동일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감하고 또 행동해야 합니다. 이처럼 제주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4.3 정신의 계승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청년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주 4.3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세계화하며 교훈을 실현할 때에만 진정한 평화와 정의 그리고 제도 구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 4.3을 기억하고 행동하는 청년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제주 4.3의 정신이 제주의 지속가능 발전 기복 계획에도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SDG 16 Peace and Justice 관련된 국제 회의에 참여해 보면 한국인들의 그 당사자성이 굉장히 도드라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제 UN 엔티티들도 우리가 유엔군이라는 걸 역사상 최초로 파견해서 보낸 그 평화를 유지했던 그런 역사를 기억을 하고 있고, 뭐 한국에 참전했던 국가들도 굉장히 많고, 또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다 이북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이 당사자성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귀 기울여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모든 한국인이 그런 당사자성을 갖고 있지만 더더욱 뭔가 피스 DNA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제주 도민들이시지 않는가. 평화 감수성이 그 누구보다도 더 크고 당사자성을 더 많이 피력할 수 있는 게, 예컨대 이제 기년 전에 이제 예멘에서 오신 그 난민분들을 또 포용해주는 그런 정신도 보여주셨고, 그래서 오늘 장내에 미래 세대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번 내가 어떻게 우리 이 제주 도민으로서의 이 평화 아이덴티티를 대한민국, 한반도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를 위해서 한번 벼려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이어서 마지막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텐데요. 우리 이영현 퍼실리테이터께서 마지막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DSN 뉴스코리아의 책임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나고 자란 제주도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수립 과정에 조금이나마 목소리를 보탤 수 있어 영광이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제주도 내 지속가능 발전 교육, 세계 시민 교육 확대 및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유엔은 17가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를 내세워 경제, 사회, 환경 3가지 측면의 균형 이룬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 4번 목표는 Quality Education으로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두고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은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발판이며 지속가능 발전과 세계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은 지속가능 발전의 근본적인 토대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은 지속가능 발전을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번 목표의 7번 타겟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 발전 및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 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한다. 유엔은 이와 같이 지속가능 발전 증진을 위해 지속가능 발전,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관련 교육 기회를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세계 시민 교육의 확대 및 강화를 촉진해 왔으며 제주도 또한 도내 지속가능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관련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도내 지속가능 발전 교육, 세계 시민 교육의 확대 및 강화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유네스코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 약칭 ESD는 국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 역량, 가치관 등에 대한 교육으로 유네스코는 모든 연령층에 해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를 위해 정부, 교육기관 등이 ESD에 대해 이해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 및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ESD의 전 세계적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ESD for 2030 Toolbox와 같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앞서 언급한 역할들을 수행하며 다음 5가지 영역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 영역은 정책 개선, 학습 환경 변혁, 교육자 역량 구축, 청년의 권한 부여와 참여, 지역 수준의 실천 가속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네스코는 5년에서 10년 단위의 운영 체계를 발표해 왔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운영 체계였던 지속가능 발전교육 국제 실천 프로그램에 이어 현재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운영 체계인 지속가능 발전교육 2030을 발표하여 30년까지의 ESD 확산 및 강화 계획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교육 2030은 2030년까지의 ESD의 전략적 목표와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회원국의 활동 계획, 관련 이해관계자별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유네스코의 역할이며 도내 지속가능 발전교육 수립에 있어서 해당 운영체계를 참고함으로써 이 지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세계 시민교육, 약칭 GCED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GCED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가치관, 태도 및 행동을 다루는 교육입니다. 창의성, 혁신, 평화에 대한 헌신, 인권 및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주제는 첫 번째, 교육을 통해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두 번째, 홀로코스트 대학살에 대한 교육, 세 번째, 교육에서의 언어, 네 번째, 국제적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해 법의 지배 촉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네스코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세계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두 교육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행 현황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은 이와 같이 구분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밀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결성을 고려하여 세계 시민으로서의 지속가능 발전을 이해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도내 지속가능 발전 교육, 세계 시민 교육 현황은 상대적으로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유네스코 협동학교 네트워크에 가입된 학교 수를 살펴보았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협동학교 네트워크는 유네스코가 근간으로 삼고 있는 가치들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글로벌 네트워크로 해당 네트워크에 가입된 교육기관들은 유네스코가 제시하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및 세계시민 교육을 교육활동 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유네스코 협동학교 네트워크 가입 학교는 2021년을 기준으로 18개교로 서울시의 가입 수인 81개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입니다. 서울시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수가 대략 18만 5천 명, 제주도의 재학생 수가 8만 6천 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 협동학교 1개교가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는 대략 2,300명, 제주도 협동학교 1개교가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는 4,800명으로 2배 이상의 수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에 도내 지속가능 발전 교육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의 확대 및 강화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 세계 시민 교육의 강화는 도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확대하고 결과적으로 도내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 그 토대가 될 것이므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 세계 시민 교육 확대 및 강화 계획은 다음과 같은 목적, 목표 집단, 그리고 내용을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그 목적으로 도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인식 및 이해 확대를 목표로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 교육 2030을 참고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목표 집단인 학습자, 교육자, 그리고 정책 입안자를 분명히 하여 각 이해관계자별 확대 및 강화 방안을 구분해 구체화하며 교육의 질, 접근성, 거버넌스 세 가지 측면의 향상을 목표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현황에 대한 구체적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교육 분야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큰 두 이해관계자, 학습자 그리고 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확대 및 강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습자의 경우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지속가능 발전 교육 및 세계시민 교육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이수 단위를 설정해 해당 단위만큼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끔 하고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 발전 교육 및 세계시민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간 최소한의 비율을 설정해 두어야 하며 학습기관 성과평가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세계시민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반영해 해당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교육자들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 및 세계시민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함을 고려해 교육자들의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중고등학교 교사의 연수 및 평가에 지속가능 발전, 세계시민 교육과 관련된 역량 개발 내용을 포함하고 서울시에 위치한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 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정책 입안자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또한 확대 및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부문 정책 입안자, 교육 정책 입안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 및 세계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교육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도내에 위치한 유엔 훈련조사연구소 제주국제연수센터 유니타르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니타르에서 실행 중에 있는 워크숍 및 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도내 정책 입안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유니타르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높여 전문가 양성에 힘써야 합니다. 유니타르의 프로그램과 더불어 도내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권 내 지속가능 발전, 세계 시민의식과 관련된 강의를 개설하고 온라인 무료 강의를 제공하여 관련 주제에 관심 있는 모든 도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습자, 교육자, 그리고 정책 입안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이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허나 계획 수립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선 양질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 및 세계 시민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관련 거버넌스를 탄탄히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의 연결성을 고려해 이 두 교육을 통합해 모니터링하고 그 이행 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기구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유네스코의 두 교육 이행 현황 지표, 평가 지표를 참고하여 SDG 4.7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학습자, 교육자, 정책 입안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구분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에서도 대상별 목표 및 평가 지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 세계 시민 교육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목표 집단별 교육 확대 및 강화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를 확실히 하여 양질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 세계 시민 교육이 도민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관련 이행 계획이 구체화되어 제주도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의 보탬이 됨을 바라며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채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유네스코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나 세계 시민 교육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뭐 아까 이전에 바로 전 이제 코멘트 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혹시 유엔에 언제 가입했는지 아시나요? 1991년도에 유엔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날 터졌는데 유엔은 회원국도 아닌데 왜 우리를 도와줬을까요? 6.25 전쟁이 터지기 불과 11일 전인 1950년 6월 14일 날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에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그 명분으로 유네스코가 유엔 교육과학 문화 전문기구죠. 유엔 산하 전문기구이다 보니까 유엔 산하 전문기구의 회원국이 침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유엔이 나서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와줘야 한다. 그 명분으로 우리가 파견을 받았던 거였고요. 그리고 실제 전쟁 중에서 전후 이 대한민국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운크라라는 5년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유엔 조직이 새로 꾸려지기도 했고 유네스코 이제 한국 챕터가 많은 교과서 짓고 학교 짓고 하는 거를 전쟁 끝난 후에 했습니다. 유네스코 학생 건설대라는 대학생 봉사단을 꾸려서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네스코에서 찍어준 그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반기문 사무총장님이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2014년도에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 방문을 해서 자기가 그 당시에 유네스코에서 인쇄해서 내가 공부했던 그 수학 교과서를 들고 가서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리 여행을 만약에 가실 일이 있다. 그러면 유네스코 본부에 가실 일이 있다 하면 실제 그 당시에 유네스코가 전후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 인쇄해줬던 그 교육 자료를 그 교과서를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실제 공부했던 그 교과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 배워서 남준이
나 일단 잘 살기 위해서 배워보자 하는 형태로 교육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또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핵심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유엔 사무총장도 배출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배워서 남주자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시초가 제주도가 되었으면, 그 중추적인 역할을 제주도, 이 평화 DNA를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세션을 마무리 지을까 하고요. 원래는 플로어에서 질문도 받아볼까 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어서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아시겠지만 세 분 다 제주도민 출신이시고요. 또 따끈따끈하게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대학생이 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진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기구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지속가능 발전을 전공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원하시면 끝나고 앞으로 나와서 연락처 받아가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세션을 했으니까 마무리는 지어야 되잖아요. 나에게 지속가능 발전이란 무엇인지, 혹시 나에게 지속가능 발전은 네모다. 짧게 한마디씩만 답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에게 지속가능 발전이란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확신을 갖고 있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장기하의 노래 중에 이제 할 건지 말 건지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에 할 건지 말 건지 몰라, 난 모르겠어 라는 그런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처럼 사실 확신을 갖고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로서도 지금 당장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아직도 확신이 안 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제가 확신을 갖고 있는 부분이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인데요. 네, 이렇게 방향성이라도 확신을 갖고 있다는 점이 저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은 저에게 있어 확신을 갖고 있는 방향성이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지속가능 발전은 세계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보고 싶고 그 사람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를 사랑하는 혹은 제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제주가 어떻게 하면 이 상태 그대로 보존이 되거나 혹은 더 발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속가능 발전이란 우리가 제주를 조금 현실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한 17가지의 목표로 나누어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청년분들의 참여와 그리고 제주도 차원에서의 협력이 기반이 되어야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무원분들한테만 적극 행정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시민도 적극 참여를 해주셔야 되겠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미리 사전에 질문이 공유가 됐었는지 엄청나게 잘하시네요. 네, 저는 방금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머리가 하얘졌는데 저에게 지속가능 발전이란 감수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수성이라고 하면 사실 수동적으로 들릴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 감수성이랑 환경 감수성, 평화 감수성이 모여서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었거든요. 실행력이 되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런 지역 감수성, 특히나 또 정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이제 그것이 필요하면 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민간도 동일하죠. 지역 감수성과 환경 감수성으로서 이제 함께 해서 실행력을 함께 다 같이 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안 궁금하시겠지만 알려드리자면 저는 지속가능 발전이란 산소라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죽습니다. 안 하면 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뇌 공급이 안 되면 5분 만에 죽죠. 지속가능 발전 하지 않으면 기후 대응 안 했을 때 6년 남았고요. 안보까지 하면 9년 남았습니다. 안 하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꼭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